안녕하세요. 오늘 작품은 한창훈 작가님의 섬에서 자전거 타기입니다. 한창훈 작가의 소설은 늘 짠내 나는 바다의 냄새와 그곳에 뿌리 내리거나 혹은 떠밀려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화려한 도시의 조명이 아닌 어둠이 짙게 깔린 섬마을을 배경으로 합니다. 작가는 거친 파도와 해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투박하지만 진한 삶의 애환을 특유의 문체로 그려냅니다. 작품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이 주는 쓸쓸함과 그 안에서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인물들의 정서적 유대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다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물들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거대한 존재이자 때로는 생계를 위한 터전이고 때로는 목숨을 삼키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실패한 인생이라 여기며 삶의 끝자락에 선 두 남녀가 서로의 바닥을 확인하며 빚어내는 기묘한 긴장감,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아이러니가 이 소설의 백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대의 불빛처럼 절망 속에서도 가늘게 이어지는 삶의 끈질긴 생명력을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작품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버릴까요? 다 버려주시오. 사내는 물어본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급히 대답했다. 젓가락 한 번 안 된 새것 같은데. 여자 목소리가 잦아들었고 20리터짜리 쓰레기 봉지에는 반찬 그릇이 하나씩 쌓여갔다. 그 사이 어둠은 짙어졌다. 어둠 때문에 골목을 핏줄처럼 두고 붙어있던 이웃들이 저만큼 멀어졌다. 그는 그게 다행이었다. 여자는 냉동실에서 뭔가를 꺼내 이쪽을 바라보다가 봉지 속에 넣었다. 해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게 언제죠? 밤 12시 정도요. 그 해류는 어디까지 가나요? 여자는 형광등 뿔빛을 등에 업고 냉장고 속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목소리가 차갑게 식은 채 나왔다. 멀리 사내는 짧게 대답했다. 책에서 봤는데 멕시코 난류는 출발점으로 돌아오는데 2000년이 걸린대요. 봉지는 거의 다 채워졌다. 사내는 또 다른 봉지를 둥글게 펴서 여자에게 넘겨주고는 고개를 밤하늘로 다시 돌렸다. 바람이 어둠에 눌려 낮게 지나갔고 급히 자리 잡은 별서넛이 공연히 흔들렸다. 사내의 눈이 흔들리는지도 몰랐다. 이곳에서 흐르는 해류도 그렇게 오래 흐를까요? 왜 그냥 있지 않고 멀리 흘러갈까요? 바다는. 흐르지 않으면 바다는 아무것도 안 돼요. 어장도 안 살아나고 사내 목소리는 제대로 펴지지 않아 잔뜩 매를 맞고 난 사람의 그것 같았다. 그런가 봐요. 흘러야 하는 것이겠죠. 눈물처럼 말이죠. 여자가 그 말을 하자 무슨 신호를 받은 것처럼 사내는 울컥 눈물이 나올 뻔했다. 눈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음인가 몸인가. 눈물을 막기 위해 그는 담배를 하나 피웠다. 연기는 입 주변 골짜기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부인 음식 솜씨가 좋았나 봐요.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았네요. 담배 연기로는 눈물이 막아지지 않았다. 대신 바람이 눈동자를 닦고 지나갔다. 어쩌면 아내도 지금쯤 이 여자처럼 다른 남자의 냉장고를 청소해주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남자의 아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떠났을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로 가서 또 다른 남자의 냉장고를 치우고 있을 것이다. 하면 이 여자도 집을 떠나면서 열무김치와 콩자반과 장아찌를 담가놓고 왔을까? 그는 갑자기 이 여자가 아내의 그림자가 아닐까 싶었다. 어렸을 적 정박해 있던 배 안으로 숨어들었던 때가 있었다. 남의 것이지만 배 안에만 들어가면 자신만의 비밀 창고에 들어온 기분이었다. 기관실도 들어가 보고 브리지의 키도 밀어보다가 좁아 터진 선실에 누웠다.
둥글게 말아놓은 junak줄과 낚싯바늘을 만지며 원양어선 선원으로 먼 남쪽 바다에 가 있는 아버지를 생각했다. 아버지는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큰 생선을 잡고 오늘은 어떤 발가락을 쥐한테 먹히고 있을까? 잠이 들었고 그 배를 몰고 멀리 남태평양으로 아버지를 찾아가는 꿈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아버지를 싣고 돌아왔다. 아이고, 우리 집이다. 아버지는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집을 향해 날아갔다. 발가락이 2개 남아 있었다. 그러다가 눈을 떴다. 아버지는 다시 먼 남태평양에 가 있고 그는 이곳에 있었다. 선실벽에 배가 한 척 나타난 게 그때였다. 작은 목구멍을 통해 들어온 바깥 풍경이었다. 검은 그림자 배는 바다를 하늘에 두고 거기에 거꾸로 붙은 채 지나갔다. 하늘에 붙어 거꾸로 가는 배를 탔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시 먼 곳으로 간 것만 같았다. 다른 배도 그렇게 지나갔다. 어떤 배라도 반대로 가는 그림자가 하나씩 있었다. 그게 카메라의 원리라는 것은 나중에 배웠다. 선장님은 좋은 사람 같은데 부인이 왜 떠나셨을까? 바다 때문이요. 난 바다를 찾아왔는데 흔들리며 사는 것을 싫어했소. 글쎄, 그랬다. 아내는 편편하게 살기 위해 바다를 등진 것이다. 반대로 가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배뿐만이 아니었다. 아내처럼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런 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것이다. 흔들림의 장소로 찾아온 여자는 행주질까지 마치고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잠깐 사이에 키가 작아져 있는 듯 보였다. 사내는 자기도 똑같이 작아져 있을 거라 여겼다. 냉장고 안은 양념병 몇 개만 빼고는 깨끗해졌다. 이제 이 방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날 그를 괴롭히던 것이 치워졌지만 그러나 냉장고 문을 닫자 방의 풍경은 그대로였다. 우셨어요? 사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했다. 고맙소. 이런 것 해줄 기분도 아닐 텐디.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는 게 기분 좋아요. 아직도 그 생각이요? 그럼요. 사내는 이빨을 악물고 침을 삼켰다. 이제 방에서 그들이 할 일은 더 이상 없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 더 방에 머물고 싶었다. 방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마치 모닥불 하나 피워놓은 것 같았다. 여자를 향해 손이라도 쬐고 싶었다. 아내가 떠난 다음부터 그는 스스로의 움직임을 정지시켜버렸다. 무엇 하나 손에 쥐고 할 수가 없었다. 미련보다는 상실 자체였다. 가까운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은 스스로 한숨을 내쉬어 빈 곳을 채워야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소리였다. 그러고 보면 술이나 담배나 약처럼 오랫동안 그가 중독되어 있던 것은 가족이었다. 배가 닿기도 전에 집을 향해 날아간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하루 한갑의 담배가 늘 있어 왔듯 그것의 상실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섬에 담배가 바닥나듯 배 기름 탱크에 기름이 마르듯 한 방에서 살던 사람이 사라져버린 다음에 겪어야 하는 금단 증세가 찾아온 것이다. 아내의 얼굴이 들어있는 사진 모두를 떼어냈지만 밥을 먹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면 만들어 놓고 간 김치와 밑반찬이 눈에 들어왔고 그는 입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간신히 멀미를 참아낸 자에게 느닷없이 찾아오는 높은 풍랑과도 같았다. 마치 새우 속에 들어있는 날카로운 낚싯바늘처럼 저것을 먹는 순간 견디지 못할 그 무엇에 휘몰림을 당할 것 같아 무서웠다. 그는 거듭 굶다시피 했다. 그렇게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다시 해가 떴다. 여자는 이젠 됐죠? 하는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그는 흘러넘치듯 쌓인 담배꽁초를 봉지 안에 부었다. 쟤는 음식물 사이를 데커레이션하듯 흘러내렸다.
이것으로 이 반찬은 쓰레기가 되고 만 것이다. 아내가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감으로써 남아있는 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았듯이 그도 반발하여 거부한 셈이다. 그는 여자의 뒤를 따라 나갔다. 쓰레기 봉지는 집 앞 전봇대 아래 가지런히 놓였다. 나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섬저편 아련한 불빛에 눈을 두며 여자는 입을 열었다. 사내는 아내를 데리고 낚시 갔던 곳을 떠올렸다. 해류는 그곳을 지나 흘러갈 것이다. 그는 말짱 잊고 있었던 숙제를 아침 8시에 문득 떠올린 아이처럼 아주 침울한 표정이 되어 여자를 바라보았다. 제가 피워 올린 담배 연기에 되레 짓눌려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시 핸드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가 또 찍혔다. 마침내 그는 받았다. 처음 들어본 여자 목소리였다. 바람은 늦은 오후 햇살을 씻고 지나가고 있었다. 지나가면서 출어를 기다리는 안강 망무더기와 비틀비틀 쌓아놓은 팔레트를 흔들었는데 그래놓고 곧장 달려가는 것으로 보아 이곳이 도착점은 아니었다. 여자는 방파제 끝 흰등대 아래에 있었다. 사료 냉동 창고를 지나면 방파제가 시작되었다. 방파제를 받치고 있는 물 위로 솟아나 있는 테트라포드에는 저 멀리서 떠밀려온 모자 반줄기가 휘감긴 채 출렁거리고 있었다. 졸복 새끼 한 마리가 모자반 공기주머니를 툭툭 건드려 보다가 느릿느릿 멀어졌다. 고작 100여 미터 걸었는데도 한 사흘 걸은 것처럼 피로를 느낀 사내는 저 새끼 졸복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인생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화하신 분이시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평선 위에서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는 해는 노란 햇살을 부채살처럼 쏘아대고 있었다. 바다를 건너느라 지친 햇살의 기운이 씨앗처럼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여자의 눈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눈을 찡그렸다. 찡그린 눈은 잔주름을 가득 만들었고 잔주름 탓에 얼굴은 오래된 골목길처럼 변했다. 저 기억 안 나시죠, 선장님? 선장. 그는 오래도록 자신의 직함이었던 그 단어를 잠시 속으로 되뇌었다. 그러자 오래전에 받았던 무슨 면허증 같은 것을 장롱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글쎄요. 작년에 친구들과 같이 놀러와서. 사내는 정면으로 바라보는 여자의 눈을 피했다. 이렇게 정면으로 자신을 바라보았던 이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 배를 놀리면서 아는 이의 소개로 사람들을 몇 번 태운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가을에 여자들끼리만 왔었는데 그는 그제야 했다. 식당 주인이 붙여준 중년 여성들 패였다. 그는 여자들을 데리고 섬을 한 바퀴 돌았고 해수욕장으로 가서 보리멸을 낚아주었다. 그중 몇몇은 직접 낚아보기도 했다. 어머, 어머, 또 물었다. 웬일이니? 용임이 너 잘 낚는다. 얘는 뭐든지 잘 낚잖아. 너 말이 좀 이상하다. 호호 깔깔. 여기 오니까 정말 좋다. 그렇지? 내가 뭘 했어. 홍도보다 낫다. 배 빌려서 돌아다니니까 더 좋은 거야. 이 생각 누가 했지? 정말 잘했다. 잘한 김에 오늘 한번 돌려. 뭘 돌려? 깔깔. 인생 뭐 있어. 그러게 말이야. 야, 이런 데다가 별장 하나 지어놓으면 좋겠다. 회장, 남는 돈으로 뭐 해. 여기 땅이나 좀 사놔. 그래라 제발 여관값 안 들고 좀 좋아. 보리멸회를 초장에 찍어 먹으며 아마 그렇게들 제잘거렸을 것이다. 그 중에는 유난히 키 크고 세련되어 보이는 이도 있었고 넉넉하니 포근해 보이는 이도 있었다. 여자도 그 사이에 끼었던 모양이다. 아마 말이 없었을 것이다. 또 오셨군요. 그때 명함을 받아놓았었죠. 일행은
없어요. 둘 사이의 침묵이 밀물처럼 흘러들어왔다. 그 사이 해는 더욱 낮아져 화려하던 햇살도 마지못해 꼬리를 사리기 시작하며 붉게 변해갔다. 화려한 것은 곧 생을 마감하려는 것의 특징이었다. 저만치에서 손가락에다 줄 감고 낚시하는 아이의 머리카락도 붉어지기 시작했다. 사내가 담배를 꺼내자 여자도 한 개비 꺼내어 입에 물었다. 둘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먼 곳까지 온 사람들처럼 한동안 서 있었다. 이윽고 여자가 입을 열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하셨겠죠. 여기 오기 전에 돈을 찾았어요. 여자는 좀 엉뚱하게 말을 이어갔다. 지금 저한테 남은 모든 돈을 찾아보니 170만 원이더라고요. 사내는 꽁초를 바다에 버렸다. 여자도 잠깐 망설이다가 똑같이 꽁초를 던졌다. 파도가 그것을 채갔다. 부서지는 파도의 붉은 꼭지점이 낚시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닮았다. 세상은 붉은 물감이 들어있는 병 속으로 풍덩 빠진 것만 같았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것이 길을 쓰며 잠깐의 삶을 수면 위에서 살아내고 있었다. 어제 들어왔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으셔서 좀 쓰고 165만 원 정도 남았어요. 사내는 담배를 하나 더 꺼냈다. 빈속은 연기를 자꾸 원하고 있었다. 날이 갈수록 담배만 늘어갔다. 지금 그의 방에 가장 풍족한 게 담배꽁초였다. 그때 배 빌린 값이 30만 원이었죠? 그랬을 거요. 하루 빌리는데 그 정도인가요? 혼자 오셨다면서 배 빌리시게요? 이 돈을 전부 드릴게요. 여자는 봉투를 내밀었다. 흰 봉투마저 붉게 변했다. 이러다가 세상은 본래의 색을 회복하지 못하고 말 것도 같았다. 사내는 손을 저었다. 여자가 물었다. 태평양이 어느 쪽인가요? 그는 고갯짓으로 오른쪽 수평선을 가리켰다. 이 돈만큼 나를 태평양으로 데려다 줘요. 그렇다면 오이라고도 반나절 동안 갈 수 있겠죠. 장난치는 거요? 내 얼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장난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입과 근육이 단단히 뭉쳐 있고 좀 피곤해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를 분명하게 말하는 눈동자가 그곳에 있었다. 아니 참. 돌아오는 날도 계산에 넣어야 하잖아. 그럼 3일 동안 가주세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자는 섬 주위를 가볍게 돌았던 관광과 24시간 내내 엔진을 돌리고 다니는 먼 항해를 혼동하고 있었다. 최소한 500km는 갈 수 있겠죠? 사내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500km면 얼마나 머나요? 제주도 지나 공해상은 되겠소. 좋아요. 그렇게 해요. 가서는 선장님이 어느 지점에 배를 세우세요. 그러고는요. 그곳에서 뛰어내릴 생각이에요. 심청이라도 될 생각이요? 그렇다면 굳이 그리 멀리 갈 필요도 없잖소. 심청이라면 효심이 너무 늦게 발동되어 버린 셈이라 사내는 지금 상황이 좀 희극 영화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나올 징조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죽으러 왔단 말이요? 예. 여자의 얼굴은 진지했고 사내는 좀 비웃듯이 대꾸했다. 좋은데 놔두고 뭐하러 이 험한 곳까지 죽으러 오신 거요? 방법이야 많죠. 달리는 차나 지하철에 뛰어들어도 되고 약을 사 먹어도 되고 심지어 요즘은 인터넷에서 죽여주는 사람도 구할 수 있고요. 글쎄 말이요. 최대한 멀리 가야 해요. 그건 또 왜 그렇소? 난 죽으면 분명 몹쓸 귀신이 될 거예요. 귀신도 되돌아오지 못할 만큼 먼 곳으로 난 가야 해요. 여자의 얼굴에도 붉은 노을 기운이 옮아왔다.
색깔도 어떤 무게를 지닌다면 아마 붉은색이 가장 무거울 것이다. 왜 죽으려고 하는 거요? 여자는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말 못해요. 말하면 못 죽는다는 것을 난 알아요. 여자 목소리는 죽음을 생각하는 자의 표시처럼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다. 사내는 여러 날 동안 거의 죽음과도 흡사했던 자신의 방이 떠올랐다. 안 되겠소. 왜죠? 내가 이러는 게 우스워서 그러나요? 난 그저 내 인생이 조용히 정리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죽든 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요? 배가 없소. 여자는 한참 전에 버무려 놓은 시멘트처럼 변했다. 있었잖아요. 그랬소. 그런데 지금은 없소. 어디 갔죠? 감축했소. 감축이라뇨? 정부가 배를 사는 것이요. 사서는요? 폐선하는 거요. 왜요? 멀쩡한 배를. 어선수가 많다는 거요. 그는 사겠다는 사람이 인수를 포기했고, 그래서 결국 해양수산부에 감축 신청을 했던 튼튼하고 컸던 지금은 어느 바닷가 쓰레기장에서 폐선목으로 나뒹굴고 있을 자신의 배를 떠올렸다. 그러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새바람이 불어 뭔가 붙들지 않으면 날아가 버릴 것만 같았다. 손에 쥐었던 몇 푼의 계약금은 아내의 교통비가 되고 감축보상금은 대출받았던 수협으로 갔다. 그는 잔잔한 수면에 느닷없이 돌풍이 불어오듯 수평이 수직으로 바뀌듯 순간 목소리가 올라갔다. 난 배가 없소.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렇지만 까짓것 방법이 없겠소? 그는 하늘에다 욕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말을 이었다. 해류를 타면 돼요. 저 반대쪽 방파제에서 해류만 타면 배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소.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내는 발악을 하듯 소리쳤다. 내가 죽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마시오. 대신 내 냉장 고속을 좀 치워주시오. 내 손으로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 밤은 그것 자체로도 하나의 거대한 벽이고 울타리였다. 사내와 여자는 벽 속에 구멍을 내는 흰개미처럼 어둠을 뚫고 걸었다. 다방이 지나가고 수협업 한 장이 지나가고 슈퍼가 멀어졌다. 걸으면서 여자는 자신의 운송수단이 될 해류에 대해 물었고 사내는 오늘 밤이 큰 살이다. 시간이 되면 덕쪽에서 강물처럼 바닷물이 흘러내려 태평양 쪽으로 갈 것이다. 마침 바람도 북풍이 불 것이다. 가을은 북서의 절풍이 불기 시작하는 계절이다. 설명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맞아떨어진 적은 처음이야. 여자는 혼잣말로 답하고 나서 마치 기차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을 이었다. 이제 배가 고프군요. 사흘 뒤에 사형당할 여자가 쓴 것을 예전에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 생리를 시작했대요. 곧 죽을 것인데 몸은 그것도 모르고 생리를 하고 나는 배가 고프고 바닷가 길이 나왔다. 바다는 어둠에 몸을 맡기고 숨어 있었다. 바다는 처음부터 어둠과 같은 성질의 것인지도 몰랐다. 아무튼 이 돈을 받아줘요. 받을 이유가 없소. 죽는 것은 풍선을 터뜨리는 것과 같아요. 최대한 팽창해서 한 번에 펑 터져야 하죠. 터지는 것이 목표이면 그 전까지는 아주 작은 구멍도 없어야 해요. 모든 기운을 오로지 공기를 견디는 풍선처럼 죽는데 집중해야 해요. 그러니 제발 받아줘요, 선장님. 돈이 있으면 못 죽어요. 난 목이 타요. 차선비를 받듯 돈을 받아든 사내는 말했다. 어차피 해류가 흐르려면 시간이 남았소. 둘은 해군 부대 담을 따라 걸었다. 족구장이라고 불러도 이상할 것 하나도 없을 정도의 테니스장이 나타났고 머나먼 내륙 현충원 국군묘지에 누워있는
어느 제독의 기념비가 테니스장 심판대처럼 서 있었다. 주점에는 손님이 있었다. 반투명 유리문을 열자 빈집에서 뜯어온 것 같은 여닫이 문이 가로막고 있었고 그것을 밀자 3개의 테이블과 노래방 기기가 모두 모여있는 홀이 나타났는데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못하고 사방벽에 부딪히며 갈라지고 있었다. 서로 껴안고 노래 부르는 이들은 해군기지에서 나온 군인들과 주점도우미 아가씨였다. 사내는 술을 시켰고 여자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그는 자꾸 몸속에서 솟구치는 어떤 기운에 흔들렸다. 무거운 등짐 위에 누군가가 훌쩍 올라탄 기분이었다. 그는 흔들리는 정신을 견디기 위해서 혹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불길을 잡기 위해서 맥주를 거푸 들이켰다. 술은 급속하게 취한 듯도 하고 전혀 아닌 듯도 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술 마셨을 때 취하던 부분은 멀쩡하게 그대로 있고 전혀 다른 부위가 취하는 것 같았다. 신체의 어느 부분보다는 생각의 다른 층위가 취한 것 같기만 했다. 그래, 끝내 죽으시겠다. 여자는 노랫소리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고 고개를 앞으로 했다. 여기가 공동묘지라도 된다는 거요? 나는 죽자 사자 살아가는 곳이 당신들한테는 고작 죽을 곳이요? 사내는 여자를 노려보았다. 여자는 눈빛을 맞받다가 고개를 뒤로 뺐다. 왜 저 사는 곳에서 죽지 못하고 이렇게들 난리야. 당신처럼 찾아온 사람들 있어. 근데 다들 살아서 가더라고. 그동안 죽으러 온 사람들은 지리를 몰라 멀리 가지를 못하고 죽을 장소를 찾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어 시작 도전의 제지와 감시를 받곤 했다. 용기를 낸다 하더라도 아주 어정쩡한 투신을 하게 되어 물만 잔뜩 묻힌 채 구조되었다. 하긴 그렇게 한 번의 투신이 하나의 죽음이 되어 그들은 뭔가 다른 얼굴이 되어 되돌아갔고 뜻하지 않게 옷을 적신 섬사람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여자는 독약을 마주대한 표정으로 술잔을 들어 마셨다. 그는 여자가 차라리 울었으면 했다. 울면 어찌되었든 포기하는 법이니까. 죽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공했기 때문에 언제, 누가, 왜 죽었나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올라간 것은 비단 군인들의 노랫소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사내는 한동안 더 여자를 노려보다가 고개를 획 돌렸다. 에어컨 켜. 아이고 깜짝이야. 왜 고함을 치시고 그래요? 저쪽에서 술을 따르던 마담이 빈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는 네모나게 갈라지고 합쳐진 화면 위에 있는 벽걸이 에어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켜. 한여름도 아닌데 무슨 에어컨요. 한여름에는 켰어? 켜보라니까. 저 군인들 땀 흘리는 것 안 보여? 고장났다고 했잖아요. 안 고쳤어? 고장났다고 한 지가 언젠디 아직도 안 고쳐. 이러고도 돈 받고 장사를 해? 사내가 여름에 이곳에 왔을 때도 에어컨은 고장나 있었다. 기술자가 우리 집 하나 보고 섬에 들어오려고 해야지요. 어디. 여름에도 그 소리였잖아. 아따, 여자 손님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자꾸 왜 이러실까? 고쳐달라고 연락을 하기는 한 거요. 했죠. 거짓말이면 확 뜯어내서 자근자근 밟아버릴 거요. 왜 이리 화를 내세요? 손님이 아무 말 안 하면 저거 내년 여름에도 안 고칠 것 아니요? 마담은 억지로 술을 따르며 여자를 힐끗거렸다. 아내가 떠났다는 소문은 어느새 섬 곳곳으로 퍼져 있었다. 뭘 그리 봐. 이 여자가 그렇게 궁금해? 새마누랄 것 같아서? 님이 죽여달라고 찾아온 여자야. 심청이처럼 뛰어내리겠대. 씨부랄. 미친 여자지. 그래서 나도 미쳐버리겠어. 그런 눈으로 자꾸 보지 마.
손 한 번도 안 잡았어. 조금 있다가 죽으려자라고. 죽으려자. 그는 그렇게 한바탕 해버리고 싶었다. 마담 눈짓을 받은 아가씨가 쫓아와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그는 군인들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듯 잡아챘다. 하나가 발끈했으나 다른 이의 제지를 받고 자리로 돌아갔다. 말을 할 수 없어 그는 노래를 불렀다. 아가씨 혼자만 떨떠름한 표정으로 서서 탬버린으로 박자를 맞췄다. 악을 쓰듯 노래 한 곡을 부르고 난 그는 군인들을 위해 술을 시키고 여자를 끌어냈다. 그렇게 시간이 갔다. 그가 혼돈의 열기 속에서 빠져나와 남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군인들이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여자는 그중 하나와 춤을 추고 있었다. 뭔가를 토해버릴 것 같은 상태가 한동안 이어졌듯이 그의 자괴감도 그렇게 꼬리를 물었다. 몇 번의 노래가 계속되고 나서야 여자는 돌아왔다. 여자와 춤을 추었던 군인은 좌석으로 돌아가 고개를 쳐박고 있었다. 호라는 조용해졌다. 젊은 것들이랑 놀고 나니 기분이 괜찮아졌소? 이러지 마세요. 싫다는 나를 억지로 저리 밀어넣은 게 선장님이잖아요. 사내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미안하오. 빈속에 급히 마셔서 내가 순간 취한 것 같소. 저 애는 그냥 사병이래요. 다른 사람들은 하사관들이고 애인에게 절교를 당했대요. 그래서 위로하러 왔대요. 아닌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고개 숙인 사병을 가운데 두고 두 명이 어깨동무를 한 채 토닥이고 있는 중이었다. 저 애, 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더라고요. 내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내 아들은 제대하고 결혼도 했어. 그러니 난 내 엄마보다 나이가 많을 거야. 토닥거리던 일행은 그 자세 그대로 나갔다. 그중 하나가 사내 쪽으로 와서 잘 마셨다고 인사를 차렸다. 마담과 아가씨가 그쪽 테이블을 치우기 시작했다. 노래방 기기는 회사 선전하는 멘트를 반복해서 내보내고 있었다. 여자가 술을 따랐다. 저 어린 나이에 이런 곳까지 군대를 와서 애인과 헤어지다니. 그녀는 바깥으로 시선을 보냈다가 다시 끌어당겼다. 제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를. 사내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시간이 되지 않았나요? 정말 죽을 생각이요? 여자는 빤히 눈동자를 들여다보다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술값은 여자가 주었던 봉투에서 냈다. 배가 있었다면 그들은 태평양을 향한 항로에서 몇 킬로미터 줄였어야 했다. 둘은 다시 걸었다. 바람에 시달리다 죽어버린 무성했던 잎이고 촘촘했던 잔가지고 모두 잃어버리고 거대한 뭉치만 남아있는 고사목처럼 마을의 길이 그러했다. 사람의 온기가 있는 집도 불 끄고 잠을 청하는 탓에 골목길은 주황색 가로등 뿔빛 아래에서 군데군데 자신의 쓰린 알몸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어둠 속으로 파묻혀 있었다. 그리고 골목의 어둠은 더 깊고 진한 뒷산의 어둠을 향하여 뱀처럼 기어 올라가고 있는 듯 했다. 그곳에서 흘러넘쳐 내려오는 듯도 했다. 그 풍경은 살은 사라지고 뼈만 남은 대학병원에 켜켜이 쌓여있는 엑스레이 같았다. 그는 길이 눈에 익었으나 여자는 그렇지 못해 걸음이 조금씩 더뎠다. 여자는 그 사이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걸으면서 막상 반대편 방파제 끝에 도착하면 도도히 흘러가는 시커먼 바다를 보면 여자는 겁을 먹고 말 거라고 사내는 생각했다. 머자나 마을이 끝났다. 길게 누워있는 방파제는 제 몸길이를 스스로 확인이라도 하듯 맨 끝에 가녀린 등대 불빛을 반짝였다. 아까 방파제는 등대뿔이 하얀데 여기 등대는 왜 빨갛죠? 여자는 관찰력이 좋은 편이었다. 밤에 있잖소. 사내는 심호흡을 했다. 불빛으로 표시를 하는데
흰 불빛은 오른쪽으로 항해를 하라, 붉은 빛은 왼쪽으로 항해를 하라는 소리요. 그러니까 붉은 빛은 이렇게 오른쪽이 방파제라는 말이요. 그럼 반대쪽에서 오는 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쪽은 마을이잖소. 마을에서 나가는 배는 이미 이곳 지형지물을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다 쪽에서 들어오는 배를 기준으로. 그는 말을 멈췄다. 언뜻 식은땀이 솟았다. 등대라도 아는 길은 굳이 설명해 주지 않는군요. 그렇겠죠. 신호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니까. 동풍이 멎고 북서풍이 불기 시작했다. 머자나 금음살이 날물이 시작될 것이다. 태평양 쪽으로 힘차게 흘러갈 것이다. 자살방조도 죄가 된다고 들었소. 사는 게 매번 죄 아닌 적이 있나요? 어디? 두 사람 발은 이제 방파제를 만났다. 먼 길을 달려온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있었다. 부서진 물방울이 붉은 불빛을 받아 순간 반짝거리며 쏟아져 내렸다. 꼭 우는 것 같아요. 저것이 우는 것이라면 바다가 울지 않는 날은 없었소. 그래서 바다를 어미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울지 않는 어미란 없으니. 별똥 하나가 짧은 사선을 그렸다. 여자는 방파제 난간 끝에 섰다. 바람이 여자를 데려가려고 머리카락과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어느새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물살은 시작되고 있었다. 내가 다행히 귀신이 안 되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누구로 태어나게 될까요? 별빛은 유유히 흘러가는 검은 물빛 위로 미끄러져 거기에도 스스로를 심어 놓았다. 하늘 위에서는 별을 씻으며 물결이 반대쪽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이다. 날 밀어줘요. 지금 안 뛰어들면 결국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한 번만 밀어줘요. 제발. 못하겠소. 그럼. 여자가 돌연 몸을 돌려 사내를 안았다. 우리 같이 가요. 여자는 가늘게 떨고 있었다. 솔직히 무서워요. 그러니 같이 가요. 가서 돌아오지 말아요. 사내는 문득문득 들었던 이 여자와 같이 죽어버릴까 했던 생각이 다시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기엔 너무 허무하다. 허나 늙어 죽은 노인들 빼고는 허무하게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던가. 그는 바다처럼 흔들렸다. 여자는 산의 손을 쥐었다. 그러자 그들은 삼각 파도 모습이 되었다. 서로 다른 각도의 파도가 만나 순간 솟구치는 것. 배 하나쯤은 우습게 뒤집어 버리는 것.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것. 그렇다면 내 마지막 항해는 이렇게 단 한 조각의 널빤지도 없이 흘러가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졸복새끼처럼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혹 졸복새끼는 손가락에 줄 감고 낚시하던 아이에게 잡힌 것은 아닐까? 잡혀 지금쯤은 뻣뻣하게 굳은 채 테트라포드 위에 누워 저 밤하늘을 바라보고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느라 사내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했다. 그 애예요. 여자가 말했다. 말대로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그녀와 춤을 추었던 사병이었다. 사병은 흐르듯 걸어와서 저쪽 끝에 섰다. 사내와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껴안고 서 있기만 했다. 사병은 한동안 어둠 저편을 바라보다가 이쪽으로 눈을 돌렸다. 등대 불빛이 채 미치지 못해 표정은 알 수 없었다. 단지 유난히 꼿꼿한 자세여서 몸풀기를 마치고 막 스타트라인에 선 달리기 선수 같았다. 여자는 뭔가를 말하려고 했으나 그게 잘 만들어지지 못했다. 말은 사내 입에서 만들어졌다. 뭐야, 저 자식. 어쩌자고 저러는 거요. 그는 마구 죽으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드라마 속으로 빠진 것만 같았다. 닥치는 대로 죽어나가다가 감독이 스톱을 외치면 다들 죽음의 가면이나 외투를 벗고 땀 닦으며 아,
이 짓도 못해 먹겠어. 오늘 일당은 1.5배 준다고 했는데 잊지는 않았겠지. 이럴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드라마 속에서 갑자기 현실로 뱃머리를 돌리듯 사병은 몸을 던졌다. 이미 출발한 기차에 급히 오르는 것처럼, 태평양을 향해 급발진을 하는 것처럼. 예. 여자가 짧은 소리를 질렀다. 너무 급히 내보내는 바람에 그 소리는 채 나오지도 못하고 소화되고 말았다. 대신 풍덩 소리가 났다. 사내는 여자를 제치고 달려갔다. 물살 위에는 가녀린 등대 불빛만 흔들리고 있었다. 사내 눈에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금음살이 날물은 강물에 그것처럼 변해 있었다. 눈에 보이기만 하면 뛰어들 작정이지만 그를 부르는 어떤 신호도 거기에는 없었다. 도도하게 흘러가는 물결만 가득했다. 풍덩 소리마저 물에 녹아버리고 그가 만들었던 동그라미도 이미 흔적 없었다. 그저 태평양 쪽으로 흘러가는 것만 있었다. 역시나 바다는 어둠과 같아 제 속의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대책 없이 넓고 깊기만 했다. 사내는 아득해서 휘청거렸고 곧이어 맥이 풀려 쓰러지듯 바닥에 앉았다. 비틀거리며 다가온 여자는 사무사람의 그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 떨고 있었다. 세상에. 다시 별들이 내려와 수면 위에 하나씩 자리를 잡았다. 어쩌면 세상에 바다가 흘러가는지 별빛이 흘러가는지 구분되지 않는 시간도 흘러갔다. 별빛이 저쪽으로 흘러갔다면 별은 태평양 반대쪽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 사병은 육지 쪽으로 갔을 것이다. 저 바닷물을 따라 흘러가는 것은 육지로 간 아이의 그림자일 것이다. 여자는 너무 떨어 마구 요동치는 막대기 하나가 등 뒤에 꽂혀 있는 것만 같았다. 저것이 당신이 하려던 것이오. 여자는 울기 시작했다. 눈물은 해류처럼 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흘렀다. 한참 동안의 눈물이 흐느낌으로 변하고 흐느낌이 마침내 마무리 지어지는 동안 해류는 더욱 거세어져만 갔다. 이윽고 사내는 시체처럼 굳어져 버린 여자를 향해 입을 열었다. 신발을 주시오. 여자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사내는 여자의 운동화를 벗겼다. 저항도 없었다. 별빛이 아스라이 운동화 끈에 퍼졌다. 운동화는 따뜻했고 여자의 발은 금방 차가워졌다. 사내는 그것을 방파제 끝에 놓았다. 운동화는 긴 길을 걸어 이제야 이곳에 멈춘 듯 보였다. 돌아갑시다. 신고도 해야 할 것 같으니. 여전히 여자는 대답이 없었다. 사내는 여자를 업었다. 여자는 엎혔고 사내는 걸었다. 붉은 불빛 아래 신발 한 켤레만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작품 해설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파제, 그 끝에서 만난 삶의 아이러니. 한창훈 작가의 소설은 늘 갯내음이 납니다. 그것도 햇살 아래 반짝이는 휴양지의 바다가 아니라 생선 내장이 썩어가는 부둣가의 비릿함과 소금기에 절어버린 낡은 밧줄의 냄새가 문장마다 배어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그런 축축하고 어두운 섬의 밤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소설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두 남녀의 기묘한 거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를 잃고 아내마저 떠나보낸 뒤 스스로를 유폐시킨 전직 선장인 사내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이 먼 섬까지 찾아와 그에게 죽음의 가이드를 부탁하는 여자. 이들의 만남은 시작부터 위태롭고 서글픕니다. 작품의 전반부를 지배하는 정서는 정리와 흐름입니다. 죽음을 결심한 여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내의 지저분한 냉장고를 말끔히 청소합니다. 썩어가는 반찬을 버리고 냉장고를 비우는 행위는 마치 자신의 생을 정리하는 의식처럼 보입니다. 반면 사내는 그런 여자를 보며 떠나간 아내를 떠올립니다.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바다처럼 인간의 삶 또한 어디론가 흘러가야만 한다는 작가의 통찰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 녹아 있습니다. 여자는 해류를 타고 태평양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내 역시 배도 희망도 없는 현실에서 여자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녀의 죽음을 돕는 기이한 동행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사내의 태도는 삶에 대한 미련보다는 지독한 권태와 허무에 가깝습니다. 소설의 긴장감은 두 사람이 방파제로 향하면서 고조됩니다. 붉은 등대 불빛 아래 죽음의 문턱에 선 여자는 흔들립니다. 같이 가자며 사내를 붙잡는 여자의 모습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끝까지 누군가의 온기를 갈구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정적인 비극의 무대에 불청객처럼 젊은 사병이 끼어듭니다. 시련의 아픔을 노래와 춤으로 토해내던 그는 두 사람이 주저하는 사이 예고도 없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마치 준비된 연극의 배우처럼 혹은 두 사람이 망설이던 죽음을 대신 가져가 버린 희생양처럼 말입니다. 사병의 죽음은 준비된 자살을 꿈꾸던 여자와 사내에게 죽음의 실체가 얼마나 차갑고 허무한 것인지를 단번에 일깨워줍니다. 작품의 결말부는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내는 넋이 나간 여자의 신발을 벗겨 방파제 끝에 둡니다. 그리고 여자를 업고 마을로 돌아옵니다. 신발을 둔다는 것은 여자의 죽으려는 의지를 그곳에 장례 지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혹은 바다로 사라진 젊은 사병에 대한 애도일지도 모릅니다. 여자는 사내의 등에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사내는 여자를 업음으로써 다시금 삶의 무게를 짊어지게 됩니다. 죽으러 갔던 길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길이 되는 이 역설적인 결말은 한창훈 소설이 가진 묵직한 힘을 증명합니다. 이 소설을 읽으며 저는 한동안 책장을 덮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먹먹함이 가슴을 꽉 채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삶이 참으로 얄궂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으려고 마음먹은 순간에도 배가 고프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에서도 낯선 이의 체온이 그리운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여자가 사내의 냉장고를 청소하던 장면이 계속 눈에 밟힙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타인의 묵은 때를 씻어내는 그 행위가 어쩌면 살고 싶다는 가장 처절한 몸부림은 아니었을까요? 저에게도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준 것은 거창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곁에 있어준 누군가의 존재였습니다. 소설 속 사내가 여자를 업고 어둠 속을 걸어 나오는 장면은 그래서 더 눈물겹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구원이 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서로를 살려냈습니다. 사내는 여자를 통해 잃어버린 책임감을 되찾았고 여자는 사내와 사병을 통해 생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가끔 타인의 고통을 보며 나의 고통을 위로받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충격을 통해 삶의 궤도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작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기에 절망스럽지만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함 때문에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붉은 등대불빛 아래 홀로 남겨진 신발 한 켤레가 자꾸만 마음에 남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떠난 사병의 몫이자 그곳에서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난 여자의 지난 과거일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도 혹시 어두운 바다와 같은 막막함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흐르지 않는 바다는 썩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흘러가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등에 엎여서라도 비틀거리면서라도 말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고 가장 깊은 어둠 끝에서야 비로소 새벽이 온다는 흔한 말을
오늘 밤은 이 소설을 빌려 당신에게 조용히 건네고 싶습니다. 부디 당신이 바다가 너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창훈의 섬에서 자전거 타기였습니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사람들 문학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